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447페이지 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으로 가죠. 그래서 첫 타임에 1문 보고, 두 번째 타임에 2문 보고해서 딱 두 타임에 쭉 이제 진행해가지고 중간에 안 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447페이지 1문으로 갑니다. 자, 역시 이제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 풀면 되지만 딱히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게 없으면 추천하는 건 밑에 있는 문제 설문, 질문부터 읽고 역으로 위에 사실관계 읽는 걸 추천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 설문부터 보시면 1번에 양과로 1에서 갑과 을의 죄책 30점이고 2번에 양과로 2 관련 을병 죄책, 그리고 3번에 양과로 3번에서 아예 죄명을 찍어줬죠.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할 수 있는 논거설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양가로 3번 사실관계 한정해가지고 반가로 1번, 2번 쭉 읽어보면 형소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5번 보시면 물론 당연하긴 하겠지만 역시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분설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소는 뒤에서 차례대로 푸는 걸로 가서 447페이지 다시 1번으로 돌아오셔가지고 2문은 모르겠지만 지금 1문이 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 사실관계가 길죠? 짧은 사실관계가 아니죠. 양과로 1, 양과로 2, 양과로 3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읽을 필요 없이 아예 질문 자체가 끊겨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푸셔야죠. 그 정도 요령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그냥 설문별로 따로따로 형법 따로 형소 따로 그러고 형법도 1번, 2번, 3번 이어서 풀 거 없이 그냥 따로따로 단독 문제로 풀어버리면 되겠지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빨리빨리 좀 더 시간 분배를 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풀려고 하나하나 사실관계 읽기 전에 밑에 질문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령껏 나는 어떤 식으로 풀 거고 이렇게 맞춰서 풀겠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풀죠. 자, 양과로 1번 등장인물은 많지 않아요. 갑과 을 2명입니다. 죄책 검토하죠. 자, 양과로 1번으로 이제 사실관계 올라가서 보죠. 자, 양과로 1로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렵지 않았죠. 갑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정확하게 아버지라고 써있죠.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죠. 그러면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죠. 자, 존속살해 하려고 본인이 직접 죽이면서 존속살해일 건데, 자, 뒤에 보시면 후배 을이니까 뭔가 별다른 설문 사실관계가 안 들어갔으면 후배는 생판 남이니까 이제 뭐야? 후배 을 입장에서는 피해자 A는 아버지, 존속은 아닌 거. 그러니까 딱 지금 바로 뭐예요? 존속살해 보통살인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가지고 신분자가 갑으로 잡히는 거고 을은 비신분자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림 이제 판선 안 해도 되죠. 자, 부진정 신분범에 신분자 비신분자가 등장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당장에 뒤에서 뭐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가담의 형태를 보셔야죠. 화살표를 잘 그려야 된다 그랬죠.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케이스랑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케이스랑 쟁점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찾아서 보겠다 이제 이런 걸 보셔야죠.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A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했죠. 그러면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케이스니까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될 거냐, 31조 1항 공범의 일반 이론 제한종속 형식에 우선 적용될 거냐, 판례 태도와 우리 검토 결론은 33조 단서의 책임개별화 작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결론이었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안에 딱 그 쟁점과 답 쓸 게 바로 나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런 걸 떠올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답안을 쓰셔야 된다 그랬죠. 답안을 작성하면서 쟁점을 찾겠다 그러면 그 답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문제를 풀어놓고 쟁점과 결론까지 잠정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걸 이제 분량과 시간에 맞춰가지고 답안을 꾸며 쓰는 거예요. 쓸 때는 이제 그런 거 작성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승낙한 을은 정범이죠. A가 자고 있는 집에 그리고 이제 교사 내용 자체도 찔러 죽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이는 방법까지 집에 불을 질러 가지고 살해해달라고 사주했으니까 단순한 존속살해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현주건조물 방화도 들어가죠.
정확하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그리고 존속살해죄 이 두 개 범죄를 교사한 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원래 무슨 쟁점이 잡혀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중한결과 고의범과 사이에 죄수관계 검토 법정형 비교해가지고 상경으로 갈 거냐 일죄로 갈 거냐 이 쟁점이 있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그 쟁점이 잡힙니다. 그런 걸 다 이제 생각하고 걸러내고 이제 뒤에서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이제 바꾸고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승낙한 을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실제로 현주 건조물이죠. 사람이 현존하는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실행의 착수도 있고 자 천장까지 불길이 붙었어요. 방화죄 자체는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죠. 기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뭐요?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갔고요.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돼 가지고 다친 곳이 없었죠.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그리고 살인고의예요. 이걸로 불을 질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누구부터 검토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헷갈렸으면 문제가 좀 꼬였을 겁니다. 문제 풀 때. 교사범하고 정범이 있으면 누구부터 검토해야 돼요? 정범부터 검토해야 돼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갑부터 검토를 시작했으면 문제가 꼬여요. 어떻게 보면 꼬이는 게 정상이란 표현 안 되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이게 왜 문제돼요? 지금 갑이 교사한 범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이제 갑 입장에선 존속살해, 을 입장에선 보통 살인이죠. 자 살인을 교사했어요. 자 근데 누구부터 검토하라고요? 을부터 왜? 제한종속 형식 간접정범 생각해 보시면 제한종속 형식에 따라서 정범의 불법이 확정이 돼야 그에 종속돼 가지고 교사범의 불법 죄명 같은 게 잡힌다 그랬죠. 간접정범도 이용당한 의뢰죄책을 먼저 검토해서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거나 처벌되지 않는 자라고 나와야 교사방조가 있더라도 교사방조범이 아니라 의사지배를 전제로 간접정범으로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 검토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갑을병정이라고 해서 갑부터 사실관계에서 갑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시간순이니까 교사가 먼저 있다 그래가지고 갑이 먼저 등장한 데서 갑을 먼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죄책을 을을 먼저 검토하고 을이 검토 결론, 을의 검토 결론에 맞춰가지고 갑을 검토해야지 논리적으로 꼬이지 않고 차근차근 검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 순서가 꼬이면은 답안이 꼬이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디서 왜냐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다음 시험 준비니까 물론 잘 푸신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죠.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를 갑부터 막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을 검토를 딱 가려고 했으면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위에 두 줄만 읽었을 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 고의 기수범과의 죄수관계 검토 쟁점이 잡혔어요. 이미 출제도 된 A급 쟁점입니다.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걸 쳐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돼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 고의 기수범 죄수 관계가 문제가 되려면 죄수 검토니까 죄수 검토는 항상 마지막이죠.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가요? 이 양 두 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 고의 기수범 두 개 범죄가 일단 성립이 돼야지 죄수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사실관계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쟁점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거 당연히 쓰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관계 끝까지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치사 결과가 발생 안 했죠.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해야지 죄수를 검토하는 건데 성립을 먼저 검토해야 돼도 죄수를 먼저 떠올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순서 강조했죠. 안 죽었어요. 원인이요. 뭐 자의성 판단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불을 질러서 천장까지 붙었으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성립을 하는데 그 피해자가 구조돼 가지고 살았어요. 죽었다라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성립 요건이죠.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되고 중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객관적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중한 결과,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세부 쟁점 차치하고 일단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답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죄만 성립해요. 물론 살인도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살인 미수죄가 될 뿐이죠. 살인죄의 미수범이라고 써도 되고 살인 미수죄라고 써도 정확한 죄명 기재로는 살인 미수죄가 맞아요. 물론 여기 이제 자의성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들어가야죠. 두려움으로 끈 거, 놀라가지고 끈 거를 절충설에 따라서 자의성을 인정할 이런 거 이제 추가, 장애 및 중지 및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메인 쟁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뢰책에서. 자, 그러니까 일단 답을 성립되는 죄를 검토를 일단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치사죄가 붙으면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 고의범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수 관계를 검토하려다가도 어떻게 돼요? 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니까 이 답안에 어떤 게 언급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 고의 기수범과의 고의범과의 죄수 관계 검토 같은 게 답안에 현출되는 순간 이건 틀린 답안이에요. 머릿속에서 문제 풀 때 당연히 메인으로 떠오르는데 그거를 끝까지 읽어가지고 쳐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놀라서 불길 붙어가지고 목을 찔렀더니 피가 솟아가지고 옷장에 불 질렀더니 불길이 확 치솟으니까 놀라서 두려움에 끈 거를 자의성 인정할 수 있을 거냐도 맨날 강조했던 다 지금 한 번씩 더 언급되고 했던 다 중요 쟁점들이죠.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해설로 가봅니다. 문제 자체가 이렇게 끊어 풀라고 돼 있으니까 해설도 끊어서 가는 거예요. 자, 448페이지로 가서 을죄책이 먼저 써 있어야 돼요. 이게 답안에 갑죄죄부터 쓴 사람들은 사례풀이 기본 구조 자체를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을의죄책으로 가셔가지고 가번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번 부분에 어떤 거를 언급하는 순간 이건 큰 감점이에요. 갑자기 여기다 생뚱맞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 합판검 쟁점을 언급하는 순간 그건 감점입니다. 그건 유해적, 무익적 기재도 아니고 유해적 기재예요. 빵점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는 당하면 안 돼요, 진짜. 자, 지금 가번 위에 첫 번째 문단 두 줄 이 정도만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갑자기 미수 인정 여부 합판검 쟁점을 잡으면 왜 안 돼요? 제가 방금 언급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 합판검 쟁점은 물론 부정사리긴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만 검토해야 돼요? 네 가지 범죄 외우라 그래. 이건 객관식료로도 외우셔야 돼요. 그쵸? 강도 치상이니 해상 강도 치상이니 성폭법상 강간 치상이니 결과적 가중범까지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형법 3개 특별법 하나 이 4가지 범죄에 한해서만 문제되지 그 4가지 범죄가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에서는 논의 자체가 출발을 안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쟁점을 언급했다? 일단 출제 의도와 달리 엉뚱한 걸 썼으니까 틀린 거고 그 쟁점 자체를 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때려 외우고 있어 쓰고 있습니다라는 걸 티냈으니까 또 감점 2번 틀린 거네요. 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 언급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런 쟁점 다 1급 쟁점입니다. 엉뚱하게 쓰면 큰일 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들어갈 건 한 줄이에요.
중한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할 여지 없다. 이 정도 멘트만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사안 검토에 녹여 써버리거나. 더 쓰면 오버입니다. 이건 더 쓰실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으로 가는 거죠. 현주건점을 방화죄만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실행의 착수는 당연 전제로 깔고, 물론 간단하게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 기수시기 둘 다 쟁점 들어가죠. 그래서 기수시기 정도만 학판검 잡아놨고요. 분량상 간단하게 학판검 생략하고 사안포섭의 법리 키워드 정도. 어떤 키워드?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는 바. 그 정도 키워드만 녹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건 해설인 거고 뒤에 교재 보시면 CBT 답안 따로 다 잡아놨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는 전체적인 문제 풀고 하나하나 쟁점 잡고 하는 공부는 해설 가지고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CBT 답안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길게 잡히는 게 결국 분량상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 쓰는구나. 그걸 항상 실전용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는 바 449페이지 현주건조물 방화죄 성립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살인죄 관련해 가지고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항상 이건 많이 나왔죠.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기준 절충설. 그리고 절충설에 따라서 이건 외부적 장애, 타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냥 장애미수 정도만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답안의 세 번째 문단의 결론 부분 보시면 중지미수든 장애미수든 검찰 실무, 검찰 예규에 따른 정확한 죄명 기재는 그냥 살인미수죄입니다. 그럼 내가 중지미수자 장애미수다. 물론 앞에서 검토한 게 있으니까 뭐 살인미수죄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쓸 때는 어디서 이제 현출해 주는 거예요? 괄호에 보시면 미수범 규정이 26조가 아니라 25조로 기재되어 있죠. 요거 가지고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내가 답안을 쓸 때 살인죄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범이 될 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줬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살인미수라고 썼으니까 티를 내줘야죠. 그걸 이제 뒤에서 규정으로 특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사죄가 안 잡혔으니까 뭐를 검토할 여지는 없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죄수관계 이런 건 검토할 여지 없고 그냥 바로 결론이 뭐야? 또 답안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성립시킨 범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죄, 살인미수죄 2개 이상으로 끝날 때 항상 마지막은 뭘로 끝나야 돼? 시험 답안은 소결론 무슨 막 최종 결론 몰아쓰는 게 아니라 죄수검토로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양죄, 이 두 가지 죄 항상 성립된 게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 행위로 했죠. 불지르는 행위로 했으니까 상상적 경합으로 빼는 게 무난하죠. 죄수는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판례대로 가고 판례 없는 케이스는 이렇게 딱 구색 맞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경으로 보는 게 논리적 무난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범의 죄책이 잡혔으니까 교사범의 죄책으로 가죠.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기수를 교사했는데 미수했잖아요. 치사 큰 범죄를 교사했는데 그냥 방화죄에 그쳤죠. 그래서 교사착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가번이죠. 적게 실행했으니까 제한종속 형식이죠. 실행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로 가죠. 그래서 4번 방화 관련은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 교사입니다. 끝. 거의 줄처리죠. 자, 근데 쟁점이 없을 리가 없죠. 자,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메인인데 이거는 A급 쟁점이고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 쟁점은 완벽하게 쓰셔야 돼요. 총론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아까 했죠.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가담 형태 방향 신분자가 비신분자 가담 33조 단서 적용설 31조 1항 제한종속 형식 공범 일반 이론 해결하자는 견해 대립 판례태도 전자죠. 검토도 33조 단서 책임 개별하죠. 신분 있는 사람은 신분 있는 대로 신분 없는 사람은 신분 없는 대로니까 신분 있는 대로 전속 살해. 근데 이제 미수니까 실행한 범위 내에서 미수죄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여기 또 생뚱맞게 33조 본문 단서 해석론을 잡으시면 큰일 나. 그건 또 그냥 역시 2번 틀린 거예요. 판례태도 있죠. 성립에 있어서는 본문, 처벌에 있어서는 단서. 요거를 쓰시면 또 완전 틀린 겁니다.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했을 때 쓰는 거죠. 그 교통정리 확실하게 하라 그래야 돼.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제 그런 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차근차근 사례 이제 주관식 공부를 제대로 한 바퀴라도 했으면 이게 점수가 일단 평균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사례 쟁점이나 어떤 주관식 공부를 차근차근 한 바퀴를 안 돌리고 그냥 객관식 위주로 해가지고 객관식 공부 판례 그냥 결론 위주로 해가지고 그걸 역으로 이제 주관식에 그냥 활용하겠다라고 약간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시험, 뭐 판례태도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객관식 위주로 판례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오히려 학판검 이런 메인 쟁점 같은 거 차근차근 중하식 공부를 한 바퀴라도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고득 득점하기 좋은 시험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뭐 비판할 게 없어요. 시험 잘 낸 겁니다, 이런 건.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으로 가서 을과 병의 죄책이죠. 자, 쭉 보죠. 자, 을은 수사를 받게 되자 사경 P1에게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고 뇌물이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수술비 명목으로 3천을 빌렸죠. 동기차고 사기죠. 용도 사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대로 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한다로 갑니다. 바로 그냥 쟁점 결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을은 평소 친분 있는 병에게 사정을 말했으니까 알죠? 이건 뇌물이라는 걸 알아요. 고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직접 주지 않고 중간에 전달책 병이 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강론 수업할 때 맨날 강조했던 거죠. 이건 총론에서도 언급해요. 헷갈렸을 것 같으면 133조 법전을 펴서 피고 풀라 그랬습니다. 133조 1항에 직접적으로 줬을 때는 1항의 뇌물공여지만 중간에 전달책이 끼면 어떻게 돼요? 준 사람은 전단, 제3자 뇌물 교부, 준 사람은 후단, 전단 후단은 제가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전 피고 보라는 거예요. 받은 전달책은 제3자 뇌물 취득죄라고 했습니다. 판례도 들어가죠. 실제로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공여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 바로 나왔죠. 준 을은 2항의 제3자 뇌물 교부죄. 알면서 오케이 전달해 줄게. 받은 사람은 실제 전달과 상관없이 받는 순간 역시 2항의 제3자 뇌물 취득죄 성립이에요. 자, 부탁하였다. 자, 이에 동의한 병은 3천 준 2천을 임의로 소비했죠. 그럼 또 쟁점 나오죠. 결론 나오죠. 불법 원인 급여 횡령이죠. 횡령죄 성립이요. 그리고 전달하였다. 실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공여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해설로 가셔가지고 강론 문제죠. 1번은 총론 문제고 2번은 강론 문제예요, 지금. 자, 45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병과 을 누구부터 쓸 것 같으면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피해자한테 가까운 사람부터 쓰라 그랬습니다. 범행의 객체에 가까운 사람,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객체에 가까운 사람은 병이죠. 물론 이제 이 답안은 을부터 쓴다고 꼬일 건 없어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멈칫하는 그 시간 소요를 막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병의 죄책, 가번 제3자 뇌물 취득죄 성립하고 별도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단은 법리 기재를 몰아쓴 거고 두 번째 문단이 사안포섭이면 CBT 답안으로 진짜 실전 답안으로 갈 때는 법리 부분을 생략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규정이나 키워드를 사안포섭에 녹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20점짜리에서 너무 길죠. CBT 답안은 항상 마지막에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써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 쓰는구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4번 불법 원인급여 횡령. 이 정도 학판검은 생략할 수는 없죠. 그래서 횡령죄는 안 되고 뇌물 취득죄만 된다. 성립된 범죄가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죄수 검토는 할 게 없죠. 만약에 여기서 불법 원인급여 횡령 긍정설로 뺐으면 죄수 검토가 들어갈 거예요. 꼭 여기서 부정설로 빼야지 맞는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검토 자체를 긍정설로 뺐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52페이지 을죄책으로 가셔가지고 가번 용도 사기죠.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그리고 준거, 뇌물, 교부죄. 그리고 성립된 범죄 두 개고 이건 사실관계가 다르죠. 하나의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 전단 경합으로 빼는 게 문제. 죄수 검토 누락하면 1점 누락한다 그랬습니다. 딱 검토 한 줄 쓰는 순간 이건 1점 받는 거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 좋은 거였어요. 이런 거 누락하지 말라 그래. 이런 거를 누락해가지고 1점씩 까먹은 게 5점, 10점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자, 3번으로 가서. 자, 양가로 3. 질문부터 보세요.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논거를 모두 논하시오. 일단 죄명 자체는 권리행사 방해죄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배운 게 떠오르죠. 안 떠오르면 법전을 펴놓고 보라 그랬어요. 권리행사 방해죄 규정을 읽어보면 배운 게 떠오르니까. 자, 그리고 질문 자체에서 힌트가 들어가 있죠.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고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쫙 소개해서 나열하라는 얘기에 논증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자기 객체가 제일 중요한 건 객체죠. 제3범죄. 자기 소유, 타인 점유, 타인 권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 갑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소유자죠. 갑이 빌라의 거주 중인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소유자는 아니되 권리자, 점유자는 맞죠? 집수리 문제로 갈등 발생. 쫓아내기로 마음 먹었죠. 그럼 자기 소유, 타인 권리 목적이 된 거 방해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직접 하지 않고 을에게 도어락. 자, 자신이 구입해서 설치해준 도어락이에요. 그러니까 갑소유라는 건 정확하게 또 써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헷갈릴 포인트를. 만약에 여기에 도어락 자체가 임차인이 설치한 거다 그러면 뭔가 좀 논의가 달라질 여지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논란이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출제자가 되게 신경 써서 이런 거 표현 친절하게 써준 거예요. 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그리고 을이 실제로 이행해서 방해했죠. 자, 그러면 다시 3번 보세요. 권리행사 방해죄 누구에게? 갑에게요. 지금. 자,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자, 행위 자체는 교사했습니다. 시킨 거예요. 할 생각도 없던 을한테 이것 좀 변경해라 해서 을의 권리를 방해라고 시켜가지고 시킨 겁니다. 집에 들어갈 권리 행사를 방해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잡혀야 돼요? 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지웠죠? 을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써야 된다 그랬죠.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가 돼야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문제돼요? 아까 양가류 1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교사정범, 이용, 피이용자가 나왔을 때 뭐부터 검토했어요? 지금? 가담의 형태가 교사한 거구나요. 자, 근데 양가로 3번 사실관계를 보시면 요청해가지고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했다를 정확하게는 뭘로 검토할 여지도. 양가로 1번은 질문 자체가 그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검토도 안 하지만 양가로 3번은 질문 자체가 이런 것들을 쫙 다 검토해보라고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뭐로 볼 여지도 있다예요?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좀 억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시켜가지고 얘 혼자 가서 바꾼 거다. 근데 그런 식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안 써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딴 거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자, 이거를 교사 형태, 교사한 사람, 그 교사에 따라서 이행한 사람 형태로 보는 거랑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공동정범으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자기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되는데, 자, 사실관계에서 소유자는 갑이고 점유자는 C죠. 자, 그럼 평가가 어떻게 돼요? 갑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타인 점유가 되죠. 하지만 을 입장에서는 을이 아닌 갑 소유니까 을 소유 아니죠? 무슨 공유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책 검토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문제를 냈으면, 자, 어떤 식으로 논리가 이어져요? 만약에 그냥 단순한 교사 정범 구도로 잡아버리면 제한 종속 형식을 전제로, 제한 종속 형식이 어떤 법리? 공범 종속성설 독립성설 중 종속성설을 전제로 종속의 정도에 대해서 제한 종속 형식, 불법 종속이죠. 정범에게 불법 구성력과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돼야지 그의 종속돼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가 제한 종속 형식이에요. 자, 근데 그 제한 종속 형식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을죄책이 어떻게 돼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죠. 행위자 입장에서 타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럼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할 때 어떻게 돼요? 갑에게도 권리행사 방해죄, 물론 이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요. 자, 요거를 답안에 현출을 해줬어야 돼요. 왜?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걸로 성립되는 걸로 해야 되니까 3번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논거를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제가 뭐예요 지금? 기본 전제가 갑과 을의 가담 형태가 교사인 걸 전제로 제한 종속 형식을 또 취하면 갑에게는 권리행사 방해 교사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성립될 수 있으려면 뭘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꿀 수밖에 없죠. 요걸 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을한테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안 되는 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는데 위법성 조각이면 제한 종속 형식이 아니라 뭐야? 구성요건 해당성만 인정돼도 종속돼가지고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쪽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종속성설이 아니라 이제 뭘로 가야 돼요? 독립성설법 똑같아요. 요걸로 가야죠. 자, 공범 독립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공범, 을의 불법이니 뭐 구성요건 해당성에 종속돼가지고 공범 성립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별도예요. 이 아저씨한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사했으니까 교사범 성립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로 갔을 때 권리행사 방해 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썼어야 돼요. 자, 그리고 머리를 계속 써봤어야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해설에 안 써놓은 게 각주 처리한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형태가 시켰다고 무조건 교사가 되는 게 아니죠. 시켜가지고 결심한 다음에 실행행위 분담 같은 것까지 인정하면, 말하면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가 갑한테 인정될 정도로 가면 단순 교사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빠지죠. 그래서 전제를 깨는 겁니다. 교사가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정범이면 어떻게 돼요? 공동정범이면 구도가 어떻게 잡혀요? 아까 양가리 1번에서도 언급했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 소유자 신분자죠. 그리고 범죄 성립이니까 진정신분이에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소유자 아닌 을이 신분자인 소유자인 갑의 범행에 가담했으니까 여기 뭐가 적용돼요? 형법 33조 본문의 신분 연대작용에 따라 가지고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하고 을한테도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합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갑만 물어봤으니까 검토는 다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좀 실력 보여주기 간단하게 한 줄 검토 정도는 을한테도 성립하고 갑한테도 성립한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면 권리행사 방해죄 갑에게 그냥 정범으로서 성립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걸 풀었으면 검토를 어떻게 차근차근 하겠어요? 얘부터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정범을 먼저 검토하니까. 정범 개념은 우위성이 있죠. 그래서 단순 교사가 아니라 실행행위 분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이면 바로 성립하는 거고, 공동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면 종속성설, 제한종속 형식, 통설 판례에 따르면 안 되는데 독립성설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좀 보죠. 자, 453페이지에요. 자, 해설에는 교사본부도 써놨는데 공동정범부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 있으니까 검토는 원래 정범부터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수험적인 답안에서는 둘 다 검토하고 마지막에 정범 개념 우위성을 검토를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술적으로 공범부터 검토하기도 합니다. 뭐 이번 답안은 그런 걸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교사범인 경우 자, 가번에 보시면 첫 번째 법리 소개가 들어가야죠. 종속성설, 제한 종속 형식. 근데 두 번째 단락이 검토죠. 정범에게 구성 여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니까 이에 따르면 성립할 수 없대. 그럼 성립되는 경우를 논하니까 마지막 단락의 핵심이죠.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 교사가 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각주 9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요 논의 전에 형법 기본서 보면 써있죠. 왜냐면 이걸 왜 각주 처리했냐면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의미, 이론사적 의미만 있지 지금 현재 이거를 취하고 있는 교수,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쓰라고 한 출제는 아니라고 해서 빼놓긴 해도 이 정도도 언급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떠올랐을 거예요. 자, 종속성설, 독립성설 이전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이냐 구별이 있어요. 자, 우리는 행위집 해설에 따르지만 뭐가 있어요? 밑에 키워드 확장적 정범 개념이죠. 일부라도 관여하면 다 정범이라는 개념. 예전에 그 인과관계 조건설 취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학설이니까 이론사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여한 사람이니까 확장적 정범 개념에 의하면 역시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한다로 갑니다. 얘도 한 줄 처리해서 간단하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가셔가지고 나번 보세요. 요런 걸 이제 잘 쓰셔야죠. 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뭘 전제로 가요? 갑이 을을 교사한 거고 제한종속 형식을 취하더라도 어떤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하나 딱 추가되면 돼요. 키워드가 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갑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자를 교사해서 의사지배 통해서 범죄 결과 발생했죠.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34조 1항에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죄명은 간접정범이든 직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죄명은 그냥 권리행사 방해죄 정범이에요. 그래서 간접정범이 된다예요. 그래서 제한종속 형식을 취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간접정범은 될 수 있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답안에서 가장 핵심은 간접정범을 검토하는 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분설해서 친절하게 안 나오고 그냥 죄책을 논하셔로 나왔으면 간접정범으로 빼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 2번 공동정범. 여기서 핵심 뭐야? 3.3조 본문 신분 연대작용 키워드가 써 있어야 돼요. 요거 딱 써 있고 결론 나와 있으면 점수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해설로 이제 길게 공부하고 항상 CBT 답안을 확인하라는 게 요런 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 긴 얘기 중에서 이런 건 곁다리고 핵심 키워드 요거, 핵심 범위 요거를 정확하게 써주는 거가 실제 답안이구나를 눈으로 확인하라고 CBT 답안을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문 형법 실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자, 이제 형소로 가죠. 자, 4번 보세요. 1번, 2번 상관없이 양가로 3번만 잘 보면 되죠. 근데 설문에 그냥 질문이, 문제가 써 있는 거죠. 갑과 씨가 사촌관계라는 전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록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던 거죠. 자, 누가 봐도 친족상도례 같은 게 문제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또 친족상도례도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328조 1항이 지금 위헌으로 날아간 거지. 328조 2항의 상대적 친고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헌법 공부도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리는 없었겠죠. 자, 누가 봐도 상대적 친고죄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328조 1항, 2항 구별을 위해서라도 사촌관계, 친족관계는 문제에서 깔아줬지만 뭐는 지금 안 깔려있어요? 동거 유무가 안 깔려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동거하는 사촌지간이면 328조 1항으로 가야 되는데 위헌이니까 친족상도례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당연히 2항을 물어봤겠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자, 동거 유무는 어디 있어요? 같이 사는 사촌이에요? 따로 사는 사촌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안 들어가면 이건 출제 오류예요 지금. 기록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지금 확인돼요? 다시 양가로 3번 사실관계 보세요. 갑은 X시에 살고 있고 C는 Y시 빌라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이죠. 갑은 X시 서울시에 살고 있고 C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으면 동거하지 않는 거죠. 요거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사안포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은 사촌이고 갑은 X에 살고 있고 C는 Y에 살고 있어가지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몇 조에 따라 준용되는 328조 2항의 상대적 친고죄에다가 답안에 써 있어야 돼요. 그거 안 써 있으면 또 1점 누락입니다. 사례 답안 여러분들 공부를 혼자 하신 분들이 포인트를 엉뚱하게 잡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난 답 틀렸으니까. 답이 최종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보다 요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건드려 줘가지고 검토를 해줘가지고 1점 받고 2점 받고 요런 걸 빼먹지 않는 게 정말 실력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항상 답안 써보고 이런 거 피드백을 받아보고 안 되면 해설 강의로 들으면서 포인트를 혼자서 못 잡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주관식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따로 안 하신 분들이 이번 시험이 좀 이제 막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막 어렵다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방금까지 딱 한 줄 읽고 위에 것까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아, 상대적 친고죄구나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친고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고죄임을 전제로.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냥 간단하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것만 잡았으면. 자, 반가로 1번 정확하게 써있죠. 친고죄에서 피해자 씨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죠. 딱 첫 번째 행점 뭐가 나와요?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 가부, 판례 검토 결론, 제한적 허용설, 장차 고소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고소 전 수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검토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임의 출석 조사,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려고 하니까
비로소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쟁점 잡았죠.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가 체포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 문제되고 판례 태도에 따르면 자진 출석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바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쟁점 설명할 때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쟁점만 검토하면 안 돼요. 자진 출석했다 하더라도 긴급체포 자체는 되는 걸 전제로 더 메인 쟁점 검토는 뭐예요? 긴급체포 요건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긴급체포 요건은 법전을 피고 쓰라 그랬죠. 뭐 중상필기 막 객관식처럼 두 문자 따가지고 외워 쓰는 게 아니에요. 범죄의 중대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정형을 찾아가지고 3년이 넘냐 안 넘냐를 구체적인 숫자를 쓰면서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냥 중범죄니까 범죄 중대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제대로 된 답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기초적인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검토해줘.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췄다라고 사안 검토를 했으면 긴급체포도 적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법한 절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미 출석하고 어쩌고 그냥 화낸 거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주 우려 같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필요성을 부정했으면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위법입니다. 위법 적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적법하다 답 맞췄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피드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위법, 적법은 뭘로 가도 상관없대. 포섭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454페이지 1번 보세요. 1번에 두 번째 단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락은 너무 과해서 생략한다 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는 포인트가 뭐예요? 항상 이건 기록이든 사례든 강조하는 거예요. 친고죄다 반의사불죄다를 먼저 한 줄짜리를 검토해주고 들어가라죠. 답안을. 이런 거 기록 답안도 똑같아요. 뭐 사례 답안에서 이런 걸 누락하시는 분들은 기록 답안에 누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 의견서 같은 거에서. 자, 어쨌든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촌관계니까 친고죄다 이렇게 쓰면 틀린 검토예요. 또 사촌관계고 정확하게 문제 준 겁니다. 이건 출제자가 의도해 준 거예요. 그거 헷갈리라고 출제자가 일부러 질문에 안 써놓은 거니 출제자가 헷갈리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걸 누락할 거란 거 알고 출제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사람 실력 평가를 하려고 이건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갑은 X시에 살고 있고 C는 Y시에 살고 있다가 써 있어야 1점이 들어가요. 이거 안 써 있으면 0.5점, 1점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니까 준용 규정은 없네요. 그냥 328조 2항 상대적 친고죄다로 끝납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쟁점 이런 건 익숙하죠. 친고죄 고소전 수사 가부 문제 없죠. 자체 적법.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에 이어서 3번 긴급체포의 적법성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고요. 자, 여기서 메인 검토 누락하면 또 안 되는 게 뭐라 차라리 쟁점을 자진 출석 쟁점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요것만 잘 썼어도 점수 잘 들어가요. 456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죠. 긴급체포 요건 검토입니다. 특히 첫 번째 요건에서 실력평가가 끝나요. 이거를 그냥 중범죄니까 중대성이 인정된다 쓰시는 답안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나와요. 그렇게 좀 쓰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법정형 베껴주고 3년 이상에 해당하고 물론 이제 출제 의도 이 요건의 메인 검토는 체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 등 긴급성 등 미리 체포영장을 받으면 되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고요. 아까 각주에도 써놨지만 얘기도 했고 이거를 요건을 갖췄다 해서 적법으로 검토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검토만 잘했으면 점수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채점 기준표도 둘 다 써있어요. 적법으로 써도 몇 점, 위법으로 써도 몇 점 둘 다 써있어요. 대신에 점수는 어디서 빠진다고요? 제대로 된 검토를 누락할 때 빠지는 거지. 답이 틀렸다고 누락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반가로 2번부터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건 기록시험에도 나온 쟁점인 거고 고소의 추안이죠. 친고죄니까 공소제기 전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로 고소해서 공소기각 나오게 생긴 상황에서 공소제기 후 비로소 고소장을 접수시켰을 때 추후보완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냐? 판례가 부정으로 가서 자, 근데 결론이 뭐야? 질문이 법원의 판단을 보러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안이 부정되는 바
327조 2호로 가져요. 또 여기 생뚱맞게 5 쓰면 안 돼요.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448페이지 5번으로 가서 자, 기출문제라도 한 바퀴 풀고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일단 반가루 1번까지는 그냥 완벽하게 쓰셔야 돼요. 자, 얼른 쭉 훑어보시고 반가루 1번. 심판 범위라고 물어봤지만 일부 상소죠. 자, 일부 상소 케이스니까 이거 지금 시험이 4번째인가 나온 거예요. 답안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출해설을 긁어다 붙여요. 그리고 사음번트에 말만 바뀌어요. 사실관계만. 자, 판사하는 것도 생략입니다. 허용되는 일부 상소인지 여부. 거기서 뭐가 검토해야 돼요? 일단 규정 적시 3, 4, 2조 1항으로 갈 거냐 2항의 불가분으로 갈 거냐예요. 그리고 허용됨을 전제로 2심 범위. 일부 상소한 부분만 2심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파기 심판 범위 일부 파기설, 전부 파기설, 판례 태도 검토 결론 일부 파기설이 타당하다예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이제 질문이 파기 그렇게 일부 파기에서 환송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부 상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판해야 된다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 보시면 자, 457페이지 1번 보세요. 물론 분량상 확 줄였죠. 줄여야 돼요. 첫 번째 문단 3, 4, 2조 1항 허용되는 일부 상소 가분이고 독립된 판결 분리 확정 일부 파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일부 2심돼서 일부 파기 일부 심판이니까 그 부분만 일사실 부분만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 범위를 끼어도록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만 2번에서 따로 떼가지고 일부 파기설 합한 것만 좀 꼼꼼하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45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게 5번의 반과로 2번이에요. 요거를 좀 순간 쟁점을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다시 448페이지 보시면 물론 경합범위죠. 자, 피고인 갑이 범한 D에 대한 상해, E에 대한 절도, 경합범위고요. 자, 지금 재판이 둘 다 유죄임을 전제로 전단경합 처리를 해서 하나의 형선고죠. 그래서 징역 1년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야? 자, 세 번째 줄 갑 만이죠. 만자에 동글뱅이가 쳐져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 자, 피고인 갑만 항소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 뭐가 적용돼요? 이 2심 재판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파기 자판해가지고 유죄임을 전제로 새롭게 선고형 기준이죠. 형을 선고할 때 뭐야? 피고인만 항소했으니까 징역 1년보다 중한 무거운 형을 선고해버리면 불변금에 위반되는 건데 사실관계가 2심에서 지금 바로 형 선고를 한 게 아니죠. 자, 항소심에서 뭐 했어요? 1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2사실에 대해서는 집유 2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시험장에서 차근차근 좀 뭐 이렇게까지 그림 못 그려도 간단하게 구도를 그리면서 가는 것도 괜찮았었어요. 자, 얘는 불변금 위반 당연히 아니죠. 1년의 실형을 집유 2년을 붙여가지고 집유로 바꿔줬으니까 이 2심 재판 자체는 당연히 불변금 위반이 아닌데 사실관계가 이어지죠. 자, 이러한 2심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검사가 또 상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심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대법원은 일사실도 유죄라는 취지로, 근데 뭐야? 대법원이니까 파기환송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둘 다 유죄라는 판단인데 법률심의니까 파기재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취지로, 물론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 있으니까 일사실일 무죄라는 재판 이제 할 수 없어요. 구속력에 따라야죠. 그리고 질문이 이제 어디서? 여기서죠. 파기환송 후 2심 재판이에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봅니다. 환송받은이에요. 구도가 이게 딱 잡혀야 돼요. 근데 파기환송 구도는 여러 번 얘기했었죠. 환송 나오는 순간 파기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환송받은 항소심이 갑에게 이제 어떻게 재판한 거예요? 둘 다 유죄임을 전제로죠. 일사실도 유죄, 구속력에 따라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죄라고 했으면 이제 구속력 쟁점이 잡히는 건데 그건 또 아니에요. 얘도 유죄임을 전제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요게 적법하냐를 물어본 거죠. 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유죄 때린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잡혀요. 쟁점이. 그럼 뭐가 쟁점일 거냐는 결론 여기죠. 요게 문제됩니다. 자, 왜 요게 문제돼요? 이거를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쟁점 못 찾을까봐 출제자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 출제가 되게 좋은 출제라고 제가 평가하는 게 이게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만한 포인트, 문제에서 약간 애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포인트를 출제자가 다 막아줬어요. 분설해가지고. 단어를 써줘가지고. 왜? 지금 5번 설문도 보시면 반가로 1번을 먼저 검토를 시킨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답안이 반가로 1, 2번 질문을 날려버리고 그냥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 1년 때린 게 적법한지 논하시오로 그냥, 그러니까 반가로 1번을 그냥 지워버리고 반가로 2번 질문만 남기더라도 답안이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일부러라도 어떻게 돼요? 이걸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1번부터 검토해야 반가로 2번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출제자가 문제에 찍어준 겁니다.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자, 왜? 아까 반가로 1번 결론이 뭐였어요? 자, 갑이 유죄 나온 이 부분만 항소했죠. 자, 그래, 죄송해요. 피고인 갑만 항소했죠. 자, 그래서 무죄, 유죄 나왔고 검사가 이 무죄 부분만 항소했으니까 첫 번째 반가로 1번 결론이 뭐였어요? 자, 이 부분만 2심이에요. 일사실 부분만 2심 돼가지고 심판되는 거고요. 자, 반가로 1번 결론이 뭐였다고요? 이 부분은 분리 확정입니다. 그림을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이사실 부분은 분리 확정. 확정이니까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이 이사실은 그냥 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못 건드려요. 지금 일부 파기설 그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상고해가지고 이 부분만 심판돼서 파기환송됐으니까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의 심판 대상도 지금 뭐에 한정되는 거야? 일사실에 한정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뭐만 재판해서 이 사실은 그대로 그냥 기존의 2심 판결이죠. 유죄임을 전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유죄 판결은 새롭게 재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분리 확정된 그대로 있는 거고 파기환송 재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사실에 대해서만 새롭게 다시 환송 후 다시 재판해 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이러한 항소심 2심 법원의 이러한 1년 선고한 재판이 적법한지 논하는 거죠. 그럼 뭐에 위반해요? 자, 기본 법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답안에 써 있어야 돼요. 객관식에서도 이미 기출된 중요 판례예요. 자, 어떤 판례? 1심에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해서 불변금이 적용될 때 이 불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이 2심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돼서 파기환송된 환송 후 2심 재판에도 종전 불변금은 그대로 적용된다예요. 그 법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랑 뭐를 비교하는 불변금이에요, 지금? 이 징역 1년과 아까 한 것처럼 환송되기 전 원래부터 있던 징역 1년 집유를 비교해서 불변금, 아까 검토했죠? 집유로 실형이 집유로 바뀌었으니까 불변금 위반이 아니다도 불변금이지만, 자, 방금 법리에 따른 뭐랑 뭐도 추가로 비교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요. 환송 후 2심 법원이 때린 선고형 기준이죠. 요 두 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선고형은 이 두 개죠. 요 선고형과 기존의 1심 징역 1년을 비교해서 또 불변금 위반을 따져야 돼요. 자, 따져보세요. 결론을 내고 답을 써야 되니까. 자, 기존 거는 그냥 둘 다 한꺼번에, 둘 다 유죄임을 전제로 한꺼번에 징역 1년을 때린 거면 결과적으로 파기환송 후 불변금 여전히 적용되죠. 2심 재판 선고된 건 뭐예요? 징역 1년 플러스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플러스 돼 있잖아요. 1년에다가 집유가 지금 따로 추가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짜리가 1년에 집유 2년까지 1년, 1년, 2년까지 추가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불변금 위반이에요. 더 중한형 선고가 돼버린 거죠. 요게 불변금을 물어보는구나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찾았으면 차근차근 이제 검토하는 거라서. 어떻게 쓸 건지만 좀 고민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불변금을 물어보는 거구나를 못 잡았으면 여기서 많이 헤맸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풀기 까다로웠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불변금은 사례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좀 공부를 꼼꼼히 해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불변금이 여태까지 시험에 최근에 좀 안 나왔죠. 사례에 불변금 나올 때가 이제 됐으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들어가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458페이지입니다. 자, 불변금 써야죠. 첫 번째 문단 규정 베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아까 얘기했죠. 자, 파기환송 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 태도를 써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뭐라고요? 기존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존 1심과 파기환송 후 2심을 비교했을 때 그냥 둘 다 한꺼번에 징역 1년짜리가 징역 1년 플러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추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불변금 위반이고 부적법이에요.
자,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법성을 논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뭘로 끝나요? 불변금 위반에서 적법하지 않다, 부적법하다로 끝나는 게 답이에요.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그거 잘 써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정말 정확하게 이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송 2심 재판이 불변금 위반이 안 되고 적법하게 재판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게 익숙하죠. 본표 이거 외우고 들어간 표현이 이게 재심에서 나오죠. 불변금이나 이익재심 원칙을 고려할 때 면소 나온 걸 유죄로 재심 때릴 때 형성고해버리면 불변금 위반이고 이익재심 원칙의 취지에 반하니까 유죄긴 하지만 원래 유죄는 형성고를 해야 되지만 재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죄 주문이 재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막 강조해서 했던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익숙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불변금에서 언급된 거가 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얘는 못 건드려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못 건드립니다. 지금 한성우 2심은 요것만 다시 재판하는 거고 유죄라고 파기를 때려버렸으니까 무죄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유죄인 거야. 여기도 못 건드려요, 지금. 선고형만 정하는 거예요, 지금 항소심에서는. 자, 근데 선고형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징역을 때려버리면 요거랑 붙는 순간 징역 1년보다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죄긴 한데 이렇게 선고형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 대해서 일사실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때릴 수밖에 없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해설에 써놓긴 했습니다. 자, 458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있죠. 항소심에서 이사실에 대해서 집유 2년까지 선고한 이상 1사실에 대해서 징역 1년 선고한 거는 징역 집유까지 붙어버리니까 중한형 선고하는 것이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형 선고가 애매하니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어야 되고, 따라서 불변금 위반 위법인데 요거 안 써도 돼요. 이걸 안 썼으니까 난 이 답안만, 그런 거는 정확한 피드백이 아니에요.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쓸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이거를 기대해서 출제자가 의도해서 낸 거면 질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소심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를 논하시오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멘트, 이 결론이 이 판례에서 판례 요지에도 안 들어가 있고 메인으로 검토된 게 아니에요. 물론 각 주의 판결 이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참고하라고 출제가 한번 됐으니까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하니까 넣어놓긴 했지만, 이 판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일부 파기설 판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해설에도 넣고 책에도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출제 의도가 요걸 쓰라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쓰는 건 기대도 안 하고, 왜냐면 공부를 이거는 책에도 잘 언급을 안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책들이 다 업데이트가, 제 책도 그렇고. 요게 메인이 아니라 불변금 위반에서 부적법하다고 가야 돼요. 이게 실제로 판례 사실관계랑 다른 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이 멘트를 빼버리려고 해서 해설 낼 때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네요. 문제를 살짝 바꿔서 여기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꼭 이렇다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때린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 그냥 벌금 50만 원 때렸다고 한번 보세요. 이거 불변금 위반이에요? 판단해보세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쵸? 앞으로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높여야 돼, 이해도를. 자, 벌금 50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불변금 비교가 1심에서 실형 징역 1년 때린 게 2심에서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벌금 50만 원 플러스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 불변금 위반이에요? 이건 획일적으로 판단 안 돼요.
집유가 실형으로 바뀌고 실형 기간 똑같은데 벌금만 추가되고 하는 거면 당연히 불변금 위반이겠지만 지금 징역 1년 실형이 똑같이 기간 늘어난 거 없이 똑같이 기간 늘어난 거 없이 집유로 바뀌고 벌금만 추가된 거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검토하기 나름이에요. 실형이 집유로 바뀌었고 그냥 벌금 정도 추가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중하게 변경된 게 아니어서 불변금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니까 뭐요? 이 사안이 무조건 형을 선고하면 안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주문으로만 100% 때려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설에 그냥 빼려고 한 거예요. 이게 판례 사실관계랑 숫자가 달라서 그래요. 실제 이 지금 각주에 써놓은 식으로 이 경우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때려버린 건 불변금 위반이다라는 그 판례 사실관계는 이게 징역 1년입니다. 실제 판례 사안은 집유가 없어요. 1심에서 2개를 징역 1년 때렸고 여기서 집유가 없이 그냥 징역 1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높이라 그랬죠? 만약에 판례 사실관계처럼 여기 집유가 안 붙어 있고 여기 징역 1년에 실형만 붙어 있으면 100% 여기에요. 형을 선고하면 안 돼요. 자, 왜 안 돼요? 방금 얘기했죠? 징역 1년 실형 그리고 건드릴 수 없는 징역 1년 실형이면 같죠. 두 개가 같은 순간 여기다가 벌금이든 집유든 실형이든 뭐든 추가로 붙이는 순간 불변금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집유가 없이 그냥 징역 1년이면 100% 일사실에 대해서 항소심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어야 되는데 내용 따질 거 없이 선고를 추가로 해버렸으니까 불변금 위반이다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관계는 출제자가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집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한 10만 원 붙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 자체도 요거를 쓰라가 답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틀렸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이걸로 100% 이걸로 해야 된다고 쓰면. 그래서 해설에서 빼버리려다가 또 다른 쌤들이 막 넣어놔가지고 제 책에만 안 쓰면 또 여러분들 질문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불변금 위반 부적법 위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 사실관계에서 이 집유가 붙어있는 사실관계에서는 꼭 100%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쓸 수도 있는데 배점상 그것까지 쓰는 거 진짜 오반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의 핵심이에요. 기존의 징역 1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다가 다시 징역 1년이 붙는 게 불변금 위반이다. 그 검토가 핵심이지. 요 멘트를 못 썼다고 난 점수 못 받았어요? 그건 제대로 된 답안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엉뚱한 데 꽂히신 분들이 아이 한 줄을 못 써서 틀린 거고 그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문 다 봤고요. CBT 답안 보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463페이지 2문으로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2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